있습니다. 질문을 하셨던 것 중에 이제 기아가 어떻게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구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멕시코로 투자를 할 때는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가 있습니다. 한국 기준에서 직접 투자, 운용산 단순합니다. 행정과 결산이 좀 단순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0%의 배당금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외국 납세 공제로 글로벌 텍스 이펙트에서 순효과는 없습니다. 조금 빨리 가면 단점이 있죠. 직접 투자했을 때는 이익금을 장비에 재투자할 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맥스를 물어보셔가지고 이맥스하고 마켈라노라, 피텍스 형태로 된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기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질문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맥스 규정상 30%가 해외 페어런트 컴퍼니가 가지고 있게 돼요. 거의 100%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이게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얘를 한국으로 보냈다가 다시 멕시코로 나중에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투자가 필요할 때는 절차가 복잡하게 됩니다. 조세 분쟁에 대한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유효세율 국가가 멕시코의 75%, 30%의 법인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멕시코가 거기에 75% 이하면 조세 피난처 규정입니다. 멕시코 법에 의해서. 한국은 유효세율이 17%인가 그래요. 굉장히 낮습니다. 종업원 이익분배와 블라블라한 내용들이 많이 들죠. 그런 것들에 대한 송도 산입 불인정 리스크들이 좀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금융시장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됩니다. 일단 이런 개괄적인 내용이 있고 미국을 통한 간접 투자는 전통적인 마켈라 스캠이고요. 이맥스. 일단 장표를 통해서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단점의 반대예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점은 장점의 반대고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체크박스 룰이라는 그런 것들을 미국의 텍스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잘 조정을 해서 그래서 텍스를 굉장히 낮추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케이스죠. 5% 원천징수인데 요거를 아까 제로와 0으로 해서 5%와 제로를 비교를 단순히 하셔서 근데 이 이유를 들으시면서 직접 진출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멕시코 투자 형태가 있는데요. 이 멕시코 법인 형태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형태로 보통 하게 됩니다. 많이 하시는데 S 대 RL, 이거 파트너십이에요. 돈을 묻고 돈을 나눠 가지기가 편합니다. 주식회사는 2명 이상의 주주입니다. 거의 바뀌어가지고 이제 1불 이상이면 다 되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금액에 따라서 법인 설립하실 때 캐피탈을 처음에 내는 금액에 따라서 그런 이제 파일링 비용, 레지스트레이션 비용들이 올라가요. 이제 변호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비즈니스를 그쪽을 하시죠. 그리고 세배가 붙으면은 자본 가변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멕시코는. 그래서 사실은 주식회사 형태에 대한 매니징이 굉장히 낮아요, 멕시코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본을 변경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근데 이거는 청산이 어려워요. 멕시코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3번 공시를 해야 되고 신문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AR/AP 같은 것들 다 없어야 되고 세금 다 없애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텍스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런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뒤로 먼저 좀 가겠습니다. 회계 원칙과 세무 결산들이 있어요. 멕시코 내용입니다. 멕시코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IFRS 적용했어요. 만약에 소규모라 그러면 그냥 멕시코 기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 목적 감사, 또 인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상이 되면은 세무 목적 감사를 해요. 디파르멘토 피지칼이라고. 그래서 저희도 이쪽 시티나 몬테레이, 티juana 쪽의 클라이언트들이 요거를 진행을 해드려요. 그래서 로컬 CPA들을 데리고 하시는데 이렇게 시장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 따라서 또 서비스의 질이 또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 회계 연도는 특별하게 바꾸지 않으면은 칼렌더입니다. 그리고 잘 안 지키면 주는 것들, 제적기가 5년, 중대한 가시려면 10년까지 백도어를 갈 수 있어요. 아시안가가. 그래가지고 세무조사를 합니다.
이전 가격 준수가 나오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셨을 때 이 개인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저도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뭐 기업 형태도 많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세 번째로 질문하셨던 분, 그 레이노사하고 띠와나하고 미국하고 갔을 때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다가 말았던 그 이전 가격 준수를 멕시코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딱 요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처음 세이프 하버. 그래서 뭐 미국과 멕시코의 모회사 자회사 형태로 된 회사는 총 비용의 6.5%나 총 자산 중에 6.9% 중에 높은 걸 합니다. 자산이 높기 때문에 보통 요구를 해요. 또는 사전 가격 협의 제도라는 A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APA라는 거를 해서 멕시코 아시엔다하고 미리 협정을 맺어놔요. 5년간 유효하고, 그리고 당해년도 6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까 세 번째 질문 주셨던 그 분께서 운영하시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셔야죠. 그냥 쳐들어요. 아시엔다가 이거 안 해놓으면. 그리고 증빙 다 달라고 하죠. 에스파뇰로. 어렵습니다. 대응하기. 벌가금 세죠. 전체 송금불산이에요. 제대로 된 에스파뇰로 된 증빙들 다 안 해놓으면 그냥 다 송금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익만 나고 여기 비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다 곱하기 30%가 돼버리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전 가격 연구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나가서. 그리고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세들이 있죠.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거주자. 자, 테스트에 대한 내용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83일 이상, 그리고 그 실제 주소나 거소가 있는지, 가족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왔다 갔다 많이 하는지, 소득이 어디서 나는지,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멕시코 개인소득세 매월 17일입니다. 멕시코가 힘든 게 뭐냐면, 멕시코가 개인소득세, 부가세, 통관세 리펀드 하는 거, 크레딧 하는 것들, 그리고 예전에는 이액두도 있었죠. 이액두까지 해서 뭐 한 6개 하나요? 그 매월 17일까지. 그게 제일 힘들죠. 그리고선 연말 기준으로 또 한 번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 변호사 분께서도 계시다고 하는데, 딱 거기랑 연결이 돼요. 내 땅에 들어와서 너는 취업 비자를 받았잖냐? 응? 여기 보통 변호사나 누구죠? 공중인을 통해 가지고 FMTS 받고 법인 설립하고 FMTS 받고 하잖아요. 그 순간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소득세 다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임시도 해야 되죠. 이 내용들. 인포나빗, 조세 부담이 많은데 이거나 앞폴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세법 규정을 보면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송금불산의 항목들이 이런 내용들이고요. 93% 비과세 공유생비, 멀리 가야지 인정해주는 거, 그리고 이맥스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결손금은 10년 가야지 이제 좀 가게 되고요. 유효세율국가는 조세 피난처로 해가지고 타겟이 됩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제 친정도 지금 200만 불을 맞았어요. 제가 귀임을 했을 때 강동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멕시코 아시엔다가 연락을 했대요. 진짜 본사에서 이만큼 매출이 많냐고. 끌려갔어요, 저. 제가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이익 배당금 10%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결산을 하나 하고요, 세법 결산을 하고요, 빼떼고 결산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10%를 때리죠. 그리고 다음 달 내년 2월, 5월 30일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안 하면은 공고 내고 해가지고 나눠 갖고 그런 부분들 다 아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팀 캐피탈라이제이션 3대1 기준으로 그런 내용들 멕시코도 다 해놔면 됩니다. 세율은 30%고요. 개인소득세는 맥시멈이 35인데 이건 레인지가 있잖아요. 그럼 아실 거고, 이바 16%, 리얼에스 프로젝트 서비스 25%. 보통 원천세들이나 이런 것들 25%예요. 여기가 멕시코는. 로얄티 25%죠. 이거 가로는 조세 협약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10%. 로열티 소득을 줬어요. 한국한테. 그럴 때는 10%, 미국한테 있는 사람한테 줬어요. 10%를 원천세를 합니다. 원천 징수를. 인터레스트 뭐 그런 내용들 쭉 나와 있죠. 대략적인 요거는 뭐 어디든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우리 뭐 엄 변호사님이 하시는 그뭐 색전 그런 데도 많이 있고 코트라는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마킬라를 다시 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구조 형태가 케이스입니다. 요거를 제가 이렇게 X라고 했을 때 이거 유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면 유해해준다는 거예요, 이 이맥스가. 그때 어떤 분들이 시비를 걸더라고요. 면제라고 썼다고. 근데 아닙니다. 잘 그런 의미로 쓴 거 아니니까요. 전통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아로 바꿨는데 원래 삼성입니다. 삼성 띠우아나. 그래가지고 삼성의 샌디에고 법인이 있고요. 띠우아나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벤더에 미국 법인이 있고 미국 그 법인이 있고 멕시코 자회사가 있어요. 물류의 흐름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가버려요. 수출. 인보이스는 여기서 해버리죠. 그러니까 특이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영어로 된 세법들, 멕시코 세법들, 잉글리시 버전으로 발췌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차이가 뭐냐면 부가세와 관세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니까 어차피 니들이 만들어서 나가는 건 부가세도 안 하고 그 관세도 안 할게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왜 부가세는 왜 그럴까요? 부가세는 테라토리의 개념이에요. 내 땅에서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의 개념은 최종 소비지국의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로 들어왔다 나가면 여기서는 단순 인가공 형태만 만들고 내보내기 때문에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부가세가 거래세예요. 소득은 그러니까 세금에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증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고요. 프로퍼티 텍스가 있어요. 멕시코도 당연히 있죠. 프로퍼티 텍스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에 그 밸류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트랜잭션 텍스가 있습니다. 거래세. 부가세가 그 거래세인데요. 그거는 각각의 이런 이벤트가 거래에 대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VAT를 안 쓰는 나라가 있죠. 미국은 없습니다. VAT.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미국은 세일즈 텍스가 있습니다. 걔들이 머리가 좋아요. 보면 마지막 놈한테만 라이센스한테만 이제 IRS가 돈 내라고 합니다. 중간을 안 봐요.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명이 있었어도 맨 마지막 사람만 보고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부가세라는 VAT가 없고 세일즈 텍스라는 거래세가 있습니다. 부가세의 전 단계가 세일즈 텍스인데 미국은 세일즈 텍스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가세는 거래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 차이가 뭔가요? 물건이 들어왔다가 나가죠? 얘는 안 나가잖아요? 최종 커스터머가 여기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생깁니다. 똑똑하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테라토리에서 끝났잖아요. 이 테라토리에서. 그러니까 아시엔다는 야, 너 내 테라토리에서 끝냈잖아. 여기가 최종 소비지국이고 네가 최종 소비자야.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추얼 배드민턴가 나오고 뭐 물건이 나갔다 들어오고 뭐 그런 상황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질문하셨던 기아 자동차가 직접 안 하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뭐 다른 고려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까도 질문하신 분 중에 만약에 맥갈렌에다가 테어러지 컴퍼니를 세웠어요. 몬테레이든 레이노사에다가 소트지를 세웠습니다. 내가 이맥스에 등록된 기아 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싶어,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잘 보세요.
이렇게 이맥스를 그림 가상의 선을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요 안에만 들어오면 요 형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맥스 사업자가 수출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 보셨던 얘들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100% 나가는 게 아니고 기아는 86% 나가고 14% 내수잖아요. 내수를 조금 더 본다고 하는데 내수가 들어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부가세는 거래세고 테라토리 개념이라고 나간다는 전제 조건에 이맥스를 했는데 안 나가고 다시 들어와요. 100%를 가다가 86%는 나가요. 그러면은 유예시켜 주죠. 돈 안 내요. 다시 들어온 14%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빼디미엔토가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버추얼 빼디미엔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다가 받는 놈이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있을까요? 기아자동차 세일즈 법인이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세일즈 법인이 받으면 여기서 부가세가 생겨요. 여기서 발생한 부가세는 어디서 상세가 될까요? 최종 소비자한테 상세가 또 되겠죠.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들어왔을 때와 간접으로 들어왔을 때 차이가 있고요. 이 형태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질문하셨던 분이 기아자동차가 왜 직접 들어왔냐, 얘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보내세요. 밖으로 빼보시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접 멕시코로 들어온 직접 투자 형태고, 요랬을 때는 여기에다가 이익을 많이 내는 전통적인 이맥스 방법이나 마킬라 방법이 아닌 새로운 형태는 똑같으나 새로운 국가 간의 시도이기 때문에 이전 가격 이슈를 많이 일으켜요. 보셨듯이 가장 중요한 뒤에 있죠.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과거부터 히스토리들이 미국과 멕시코에 그래서 좀 새로운 시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언뜻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멕시코의 조세 제도와 그리고 투자 진출에 관련된 형태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거를 이제 질문 베이스로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은 이 내용 좀 같이 하고 갈까요?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아까 그 이전 가격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전 가격 과세 제도가 무엇이냐? 국외 특수관계자의 거래에서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을 이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기업에서는 이 정상 가격에 대한 고려가 이전 가격에 대한 고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글로벌 플래닝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게요. 도르코 아메리카라는 회사가 있고 도르코 멕시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도르코 아메리카는 미국의 도르코 멕시코에 생산을 하기 위한 페런트 컴퍼니고요. 여기서는 일회용 면도기를 많이 생산을 해요. 그 날은 어디서 하냐? 베트남이나 중국, 한국에서 해요. 그거는 굉장히 그 날이 생명이기 때문에. LG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듭니다. 핸드폰을 어디서 받을까요? 핸드폰을 베트남 공장이나 중국 공장 그쪽에서 받습니다. 핸드폰을 여기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케이스는 또 어디서 받을까요? 여기서 생산을 해요. 사출 공장으로. 그랬을 때 이런 기업 내부적인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니들이 암스트랭스 트랜잭션보다 정상 가격보다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줄래. 니들이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 얘기해요. 암스트랭스 트랜잭션이 뭐냐면 이 손을 펴보시면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잖아요. 이게 암스트랭스 트랜잭션이에요. 내 내부, LG 내부의 거래 가격이, 삼성 내부의 거래 가격이, 포스코 내부의 거래 가격이 외부에서 사는 거랑 똑같이 돼야 돼 라는 게 암스트랭스 트랜잭션이고, 그걸 벗어나면 이전 가격 유출을 일으켜서 과세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외 특수자 관계, 뭐 국제거래, 초과 다 미국, 멕시코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요. 암스트랭스 프라이스에 대한 정의는 뭐 심플합니다.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팔만 펴면 그 말 그대로니까. 그리고 정의는 뭐 다 아실 테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풀로로 해서 릴레이 파리가 아니라면 이건 뭐 NA나 non application. 근데 릴레이 파티에다가 그 정상 가격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 그러니까 트랜스퍼 프라이싱을 우리가 대응을 할 때 방법이 총 6가지가 있어요. 더 있죠. 사실 더 있는데 대부분 6가지라고 다 합니다. 그 중에 3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 3자 가격 방법, 그리고 3자와 거래에 대비해서 두 번째 재판매 가격, 똑같이 판매를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원가가산법, 원가에다가 플러스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3개의 대부분의 방법을 하고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요게 낫겠죠? 좀 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들을 사실은 CPA들이 한다고, 변호사분들은 이거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CPA들은 CPA들도 하죠. 근데 제대로 된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경제학 그 이코노믹에 대한 그런 로직으로 애널리시스를 들어갑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좋은 데고 큰 데고 비싼 데일수록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왜? 단순하죠. 아시엔다나 IRS나 엔티스가 접근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이유로 이렇게 3가지를 하는데요. 이거는 3자 가격 비교보다 심플하죠. 통상적으로 멕시코에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부분이 다른 회사들이 하는 것들이 얼마냐, 그걸 보고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비싸? 그러면은 좋아. 그거보다 싸? 그러면은 너 본사에다가 이걸 너무 많이 남기는 거 아니야? 이런 접근 방법입니다. 재판매 가격은 내가 재판매 가격을 알아요. 여기. 근데 들어온 거를 몰라요. 그랬을 때는 B가 A와 C의 거래가 아니고 B가 D와 E의 거래를 보고 어떻게 계산할지. 단순하죠? 그냥 뭐 굳이 계산 안 하겠습니다. 요거를 거꾸로 해서 매출 총 이익률을 보고 그걸 여기다가 곱해버립니다. 그러면 정상 가격은 60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근데 판매를 한국에다가 돈을 65, 70, 80, 100을 줬어요. 그럼 60에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본사로 보낸 거 아니니? 그거만큼은 거꾸로 MOTC 조정을 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가가산법이요. 코스트에 대해 더하는 겁니다. 똑같이 B라는 회사가 ABC 원재료 구입을 50에 했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국세청 IRS나 아시안드랑 대응을 할까요? 그때입니다. 얘가 D라는 동일한 업종에 유사한 업종에 원재료 구입해서 공급을 E한테 200에 했어요. 비율을 다시도 봅니다. 100% 나오죠? 그거 정상가격 매출 원가에다가 50에다가 100% 더하면 이 원가에다가 원가가산법이 나오죠. 100, 100. 넌 50에 샀으면 이거 100 팔았어야 돼. 근데 너 120에 팔았냐? 80에 팔았냐? 이 차액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좀 복잡하고 뭐 많이 쓰지도 않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도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컨설리데이션 관련해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 기업에 이제 많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여기. 근데 한국에, 미국에 이제 여기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내실 때 다 컨설리데이션의 개념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여기 대해서도 필요가 한 것 때문에. 근데 그 내용들이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맞을지 할까요? 아니면은 질문을 조금 받고 일찍 끝낼까요? 뭐가 나을지. 질문 혹시 여기까지 한 것 중에 있으신가요?
예, 예. 그 개인소득세 예, 예. 신고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볼 게 있는데 예.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그 개인소득을 할 때는 회계사 쪽에서 그러니까 세 전 금액으로 40만 페소 이상인 경우에 이제 그때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 소득이 40만 페소가 안 되면 굳이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아까 그 화면 찍어놓은 거 보니까 12만 9천이에요. 12만 5,900으로 그 거기까지로 또배가 정해져 리미트가 이제 정해져 있어서 그 혹시 더 낮아진 건지. 자, 잠시 질문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자동차 대주세요. 죄송합니다. 문자를 위해서요.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좀 뭐가 좀 틀려요. 가끔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업종에 따라 틀리고 그리고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틀려요. 그 아시엔더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요. 그게 그냥 구글에 치셔도 나올 거예요. 혹시 소득세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세이브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아실까요? 소득세는 적게 신고하면 좋아요. 소득세는 그걸 어떻게 적게 하느냐 이제 그게 좀 이제 고민이죠. 이제 좋은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엔터티를 해외에 하나 두세요. 만약에 큰 비즈니스를 하실 것 같으면 미국이든 한국에다 하세요. 그룹도 나누세요. 그러신 다음에 멕시코는 뭐한 50%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체 본인의 인컴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득세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무슨 다 전자인보이스를 하고 뭐 인보이스를 사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죠 사실은. 그걸 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래가 되면 그걸 또 그대로 개인소득세를 또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규모가 내가 뭐 돈을 집을 살 정도 된다. 아니면 뭐 다른 비즈니스 하나 더 할 정도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연구가 혹시 미국에 있으시면 미국에 하시고 한국에 있으시면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세이브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내가 한 소득이 한 10만 불에서 뭐한 30만 불밖에 안 된다는데 그런 짓은 할 건 없을 것 같고 많은 비즈니스가 하시다 보면 갑자기 돈이 막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디테일한 내용들을 혹시 저랑 기회가 되시면 그냥 뭐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 그거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없으신가요? 쪽은? 이게 원래 처음에 나갔던 타이틀에는 이게 원천징수한 그건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여기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걸 잡았었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퍼런싱을.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아까 그 주제로 바꾼 거고. 마지막 섹션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한 10분 정도면 끝날 것 같고요.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입니다. 이게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이제 제가 박 회장님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몬테레이 진출하시는 그런 회사들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원래 좀 계신 분들 좀 있어서 그쪽으로 좀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연결은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즈니스 기술 경영지표 2에 뭐 이런 책에 있는 겁니다. 회계 좀 알면 돈을 좀 벌 수 있다.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벌고 회사가 벌었는데 세금 쓸데없이 많이 내면 아깝잖아요. 많이 아깝습니다. 그거를 조금 알면 덜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웃라인을 보면 연결재무제표라는 거는 별도 재무제표라는 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본사와 서브시디어리, 페런트 컴퍼니와 서브시디어리의 별도 재무제표가 스탠드얼론이 두 개가 나오고 그거를 합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를 지우는 거. 그 내용을 보면 연결 재무제표라는 디파인이 나오고요. 종속회사와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배력이 좀 있으면 연결 재무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멕시코는 몇 프로로 회사를 만드나요? 요새 99.99나 99대 1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사가 대부분 연결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분율이 10%일 때, 20에서 50% 사이일 때, 50% 이상일 때, 이제 회계적으로는 20%가 안 되면 그냥 매도가 하는 증권입니다. 내가 그냥 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영어로 하면 available for sale이고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이 들어오면은 지분법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 지분만큼만 가져갈게 라는 그런 개념으로 합니다. 근데 50%가 넘어가요. 그래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등을 단일 경제 실체로 보는 겁니다. 50% 이상일 때는 그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맨날 받았던 그 교육의 특성 있잖아요. 외우기 뭐 그런 거 20% 50% 외웁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면 하고. 근데 뭐 심플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뭐 중간에 있으면 지분법이라는 애를 하고 50% 이상이면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별 싱글 스탠더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두 개가 나옵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 내가 만약에 기아자동차 몬테레이에 재무담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랬으면은 나는 종속회사의 별도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이걸 만들어서 연결 패키지를 만들어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잖아요. 자, 기아 본사 한국이 있고 내가 기아 멕시코가 있는데 두 회사는 컨솔리데이션이라는 걸 해야 된대. 난 요거를 만들어서 본사에서 작업하기 쉽게 연결 패키지를 만들어주고 본사에서는 두 회사 간에 벌어진 내부 거래를 제거해서 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내용들은 조금 복잡하니 이 정도로 하면 되고요. 컨솔리데이션 프로시저 보면 말씀드린 지배회사와 기아 코리아와 기아 멕시코를 합해요. 심플하게. 그리고 기아 코리아가 기아 멕시코에 투자하신 자본금을 서로 뺍니다. 그리고 기아 멕시코가 기아 아메리카에다 받은 내부 거래 그 금액들을 또 심플하게 빼요. 그러면 연결이 나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환산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 요 종속회사를 종속회사 기아 멕시코와 기아 코리아의 환율이 틀립니다. 틀리겠죠 당연히. 한국은 원으로 하겠죠. 코리아 원으로. 종속회사는 뭘로 할까요? 기아 멕시코. 페소로 하게 됐죠. 근데 펑셔널 커런시라는 기능 통화를 만약에 US 달러로 하거나 코리아 원으로 하게 되면 동일하게 가게 되죠. 결산 자체를 할 때. 근데 만약에 틀린 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환산 작업을 합니다. 트랜스레이션. 그 환산을 하면 테크니컬리 차액이 발생을 해요. 그 차액은 Foreign Currency Translation이라는 OCI 항목으로 넣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기아 코리아가 기아 멕시코에 투자한 투자 주식 금액과 자본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회사라고 서로 투자하고 투자를 하고 투자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한 회사면 그러니까 얘들을 제거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투자자원 상계라는 엘리미네이션 작업을 하게 됩니다. 메인 매출, 채권채무 상계라는 걸 하는데 이건 뭐냐? 두 회사 간에 지배회사와 기아 코리아와 기아 멕시코 간에 거래가 있었어요. 여기서
안 받고 기아 코리아 한국 본사에서 모비스 코리아한테 물건을 받아서 멕시코로 보내줬어요. 어떠한 이유로서. 그러면 두 회사 간에 거래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두 회사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연결을 따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상계를 시켜주죠. 빼버려요. 그래서 기아 코리아와 기아 멕시코 여기 거래 빼고 컨설리데이트 연결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20에서 50% 그러니까 꼭 정해진 건 아닙니다. 숫자로만 정해진 건 아니고 실질성을 보는데 그 사이에 들어오면 지분법이라는 걸 하고 50% 이상이 되면 연결을 하는데 그 차이는 뭐냐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분법은 내가 20에서 50% 사이에 가지고 있는 그 지분율만큼만 모회사에서 비율로 가져갑니다. 자본금. 그래서 요 7에 30%, 700에 30%, 210만 가져가죠. 요게 지분법이에요. 심플하죠? 연결은 합쳐버려요, 두 개를. 그리고 합친 다음에 내부 거래를 빼고 내 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여기 심플리 하기 때문에 심플리 그냥 생각을 해서 요 금액 숫자로 한 거고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뭐 몬테레이나 띠와나나 이쪽 뭐 시티 쪽이나 뭐 대기업에서 이런 걸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 자네 회사는 연결을 해야 돼? 지분법으로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지분법 해요. 왜? 우리는 본사에서 49% 갔고요. 우리 그 조인트 벤처 회사가 51% 가졌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지분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사에서 90%를 가졌어요. 그러면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 복잡할 것 같으니까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인트 벤처로 들어올 때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하는 겁니다. 거의 강의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이 부분에서 질문 사항들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먼저 처음부터 설명하시던 한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와 멕시코에 지사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한국 기아에서 직접 기아 멕시코에 투자를 하느니 미국의 회사를 새로 설립을 해서 미국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지요? 이거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맥스 스킴이라는 게 과거 한 20년 됐거든요. 그동안 벌어진 사례나 판례들이 미국 향해 모회사가 가진 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전 가격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걸 이전 가격을 지금 아시엔다가 가장 크게 잡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친정이 지난달에 200만 불 텍스를 맞은 게 그것도 이전 가격 문제로 맞은 거거든요. MFC 조정을 해가지고 현지과세를 해버려요. 한나의 실체로 봐서. 그 케이스에서 뭐가 낫겠냐 이제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서 이익이 만약에 페어런트 컴퍼니가 많이 안 나고 여기가 많이 나는 구도로 왔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멕시코가 그럼 여기에서 소득이 이만큼 올라가 버리면 얘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잖아요. 왜? 요거에 올라간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를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케이스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책덤박스 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멕시코에 발생한 이익을 미국에서 그냥 다 끌고 가버리는 룰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합산을 해버려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국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APA라는 거는 멕시코와 미국 간의 거래에 대해서 APA 협정을 맺은 APA 2를 아시안대에다가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거의 인정을 해요. 서로 암묵적으로. 그리고 주재원을 내려보내도 지금 제가 있는 샌디에고에 있는 주재원이 있는 회사에서 장표를
보면서 할 거야. 그냥 이걸 해볼게요. 샌디에고에 삼성 샌디에고가 있거든요. 삼성 USA 미국이 네. 있고 삼성 티와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속된 사람이 여기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해든 우리가 개인소득세를 굉장히 조정을 잘 하거든요. 근데 한국하고 멕시코는 또 그 부분이 또 걸리는 게 또 있어요. 그런 부분, 뭐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정적인 문제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합니다. 일률적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회사예요. 예를 들면 뭐 아시겠지만 뭐 유라, 하네스 3,000명 들어갑니다. 또레온에 3,000명 들어가는데 그거는 현지 인건비가 되게 많을 거예요. 현지 인건비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땐 이익을 좀 내도 되죠. 근데 원재료가 한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익률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 미국의 법인이 있는데 지금 뭐 모델에 있는 어떤 회사는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를 해버렸어요. 들어올 때 미국의 회사가 있음에도 그건 굉장히 텍스적으로 손해를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쉬셔야 되니까 이제 또 이게 뭐 주제가 아까 잠깐 제가 뭐 디테일 사항도 멕시코 디테일 사항도 좀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저도 실무를 해봐서 아는데 멕시코는 고려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려할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아요. 사실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청할 데가 사실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멕시코란 나라기 때문에 좀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제든지 기회가 되시면 저도 이쪽도 일이 있으니까 뭐 말씀하셔도 되고 아까 비즈니스가